안녕하세요. 단독자TV의 단독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당히 중요한 철학자의 상당히 중요한 책인 데카르트의 성찰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쭉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성찰에 있어서 여전히 중세가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한계점이 드러나는 부분, 이러한 부분은 좀 놀랍죠. 그러한 부분과 그리고 또 경험론가의 어떠한 느낌에 있어서 확실히 구분되는지, 그리고 데카르트가 여전히 벗어던지지 못한 그러한 부분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제 데카르트의 성찰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은 6부로 구성되어 있어요. 방법소설이랑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비슷한 이러한 도식을 가지고 있는 거죠. 데카르트는 그리고 자신의 저서 앞부분에 자기가 어떠한 내용을 앞으로 말할지를 간단하게 요약해 놓은 이러한 페이지를 몇 페이지를 실어 놓습니다. 저는 이러한 데카르트의 습관이 상당히 정말로 너무나 존경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이게 책을 읽는 사람은 더군다나 더욱더 그렇게 느끼겠지만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도 상당히 명료한 사고를 전개하는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이죠. 어쨌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카르트는 이제 이 물체하고 정신을 얘기합니다. 이거를 물심 이원론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저는 그거 상당히 잘못된 표현이라고 보기는 좀 그렇고 그냥 한자만 갖다 붙였다고 표현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성의 없는 표현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이 물체와 정신을 두 가지로 구분하기 위해서 데카르트가 했던 사유를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자, 물체라는 것은 한마디로 실체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실체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어떤 말이냐면은 이것이 연장으로서 수라던가 아니면은 공간을 점유하고 있다라는 측면을 놓고 봐야 됩니다. 단순히 물체라는 게 우리 앞에 보여있는 이러한 뭔가 사물이나 항아리, 박스 같은 이러한 물체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는 인간의 실체라고 했구나. 실체가 아니라 신체. 신체도 포함되어야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신체 또한 연장이나 수 이런 식으로 연장성, 공간을 점유하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정신은 어떤 공간을 점유하고 있지는 않죠. 굳이 피상적으로 얘기한다면 우리의 정신의 뇌에 어떠한 공간을 점유한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이미 사변론적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정신과의 차이에 있어서는 이 정신이라는 것은 불변하고 불가분성을 지니고 있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게 데카르트의 실제 용어예요. 물체는 가분적이라는 거예요. 가분적이라는 게 뭐죠? 나눌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물체를 어떻게 나눌 수 있냐? 이 가분적이라는 것을 단순히 여러분들이 고구마가 있으면 이 고구마를 이렇게 싹둑 잘라서 나눌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한다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이 가분적이라는 것은 데카르트는 인간의 신체를 예로 들어요. 인간의 신체를 예로 든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물체와 신체를 상당히 유사한 이러한 레퍼토리로서 파악한다라는 거죠. 일종의 유사한 개념으로서 관념으로서 묻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자, 어떤 식으로 예를 들냐면은 이 인간의 신체가 모양이라던가 이러한 어떤 형태가 변형된다라고 칩시다. 좀 끔찍한 얘기죠. 뭐를 예로 들냐면은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 볼게요. 일본의 후쿠시마의 방사능 오염 있죠. 방사능 오염 때문에 거기서 예를 들어서 좀 먼 미래의 일이지만 이런 식으로 방사능을 계속 무단 폐기해버리면 나중에 그 바다에서 수영한 일본인이 있다고 칩시다. 거기서 스위밍을 하고 나왔는데 3일 정도 경과해서 상당히 디테일하죠. 3일 정도 경과해서 몸 특히 등에 무슨 뽀드락지 같은 게 났다고 칩시다. 뽀드락지가 났는데 이게 뽀드락지에서 갑자기 팔이 자라났어요. 우와, 무슨 영화에서 나오는 것 같아. 닥터 옥토퍼스 같습니다. 마블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마블 코믹스에 닥터 옥토퍼스처럼 이렇게 등에 이렇게 팔이 자라나는 거야. 여기에 인간 머리, 그리고 무슨 유인원처럼 그려놨네. 어쨌든 이게 팔입니다. 팔. 그리고 다리가 이렇게 있는데 등에 이렇게 팔이 자라나는 거야. 자, 이런 식으로 인간 신체가 변형된다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이것을 이렇게 딱 변형됐을 때 딱 보면 너무나 징그럽지만 이렇게 방사능 맞아가지고 이렇게 방사능의 효과로 이렇게 인간이 이렇게 변형됐을 때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인간 신체라고 부를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인간 신체라고 부르기 어렵죠. 우리가 일반적이라고 알고 있는 그러한 인간의 신체로서 보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한마디로 여기서 뭘 말하려고 하는 거냐면 제가 이러한 징그러운 예시까지 들면서 자, 물체라는 것은 이렇게 잘라내거나 뭔가 생기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변형이 되는 온갖 이러한 과정, 화학적 과정을 거치게 되면은 본질이 손상된다라는 거예요. 본질이 훼손된다라는 거예요. 훼손. 그러나 정신은 어떻습니까? 정신이 예를 들어서 뭐 우울한 생각을 한다고 칩시다. 우울한 생각. 너무 우울하다. 그리고 뭐 야한 생각을 한다고 칩시다. 예, 이것은 뭐 더 이상 코멘트하지 않겠습니다. 심의에 걸릴 것 같아서. 예, 어쨌든 우울한 생각, 야한 생각, 그리고 폭력적인 생각을 합시다. 예,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면 정신이 이러한 생각을 한다고 해서 그 정신이 아닌 겁니까? 그건 아니죠. 그쵸? 이게 중요한 거예요. 데카르트가 성찰에서 진짜 얘기하고 있는 내용은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물체와 정신을 나눠서 보고자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에 있다라고 데카르트는 생각을 한 거예요. 불가분성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정신이 어떠한 사유 과정을 거치든 그것이 정신이자 나의 자아를 구성하고 있고 이 정신만이 나라는 것은 결코 변할 수 없는 사실인 거예요. 그죠? 내가 나를 아니라고 생각해보자 라고 예를 들어봅시다. 자, 이 부분은 제가 지우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내가 아니라고 예를 들어본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이렇게 단독자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쵸? 화이트보드에 제가 막 이렇게 막 설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게 단독자가 아니라 뭐 다른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게 내가 아니라 타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과정 또한 생각이죠. 그죠? 예.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생각 또한 그것 또한 생각이고 정신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결국 정신은 불가분하다라고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데카르트는 이렇게 봤던 겁니다. 자, 이해가 좀 되시죠? 이런 식으로 이제 물체와 정신을 분간을 해서 보는데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데카르트의 한계점 중에 하나가 나옵니다. 첫 번째. 신이 인간을 창조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전히 중세적인 사고방식이 그대로 와 있어요. 근데 단순히 이 부분만 중세적인 방식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뭐냐면은 바로 이 신존재 증명에 있습니다. 존재 증명. 이 신존재 증명 같은 경우는 중세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11세기에서 10세기에 이 캔터베리라는 지방이 있어요. 캔터베리라는 곳에 주교였어요. 주교인 안셀무스가 있습니다. 이 안셀무스라는 이름 꼭 기억해 주세요. 이 안셀무스가 거의 최초의 신존재 증명을 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최초의 신존재 증명. 뭐 에피쿠로스 있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뭐 스토아파 있잖아. 뭐 최초의 철학자 탈레스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차원으로 보면 안 되고 이 신이라는 것을 어떤 인격적인 존재, 그리스도교가 말하는 이러한 인격자이자 절대자로서의 이러한 인간성, 인성을 부여받은 이러한 신에 있어서의 의미인 거예요. 데카르트 또한 이러한 인격자로서 인성으로서의 신을 얘기를 했어요, 실제로. 그래서 이러한 신 존재 증명을 거의 중세 거의 최초로 얘기했었다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러한 안셀무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안셀무스가 얘기 안 했는데요 라고 체크를 걸면서 말하면은 저랑 같이 나중에 타임머신 생기면 11세기로 한번 같이 가봅시다. 저랑 손잡고 진짜 얘기했는지 안 했는지 그럼 그때 가서 판단하고 어쨌든 안셀무스가 했지만 역시 데카르트도 이러한 신존재에 대한 이러한 증명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이제 좀 인상 깊은 부분을 남깁니다. 뭘 남기냐면은 완전한 존재가 있어야만 완전한 존재가 있기 때문에 완전함에 대한 어떠한 뭐라 그래야 되지? 사유가 가능하다라고 봐요. 자, 이 부분이 정말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완전한 존재가 선행이 되어야 완전함에 대한 사유가 가능하다라는 것.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완전한 존재가 결국 완전성에 대한 사유와 동시에 성립될 수 있다라는 것과도 똑같습니다. 한마디로 자,
우리가 어떤 불완전함을 통해서 완전함이 존재함을 안다라고 얘기한다면 그건 일종의 변증법적인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그쵸? 예. 그리고 어떤 이양대립적 구조에서 그러한 유추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 큰 틀을 보셔야 돼요. 만약에 불완전함이 있기 때문에 완전함이 존재한다라는 걸 알 수 있다라면은 불완전함과 완전함이라는 것을 동시에 알고 있다라는 것이 전제가 돼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자, 불완전함과 완전함을 동시에 알고 있어야지만 둘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사실상. 그쵸? 네. 완전함이 있기 때문에 완전함의 결여라는 것이 불완전이라고 논리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지만 결국 이 세계라는 곳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와 현상 속에서는 이 불완전과 완전함이 공존하지 않는 이상은 결코 이런 이양대립적 구조가 성립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건 여러분들도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완전한 존재의 선행이 결국 완전한 존재에 대한 사유가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데카르트가 얘기한 부분이, 자, 중세에 상당한 영향을 받았다라는 부분을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자, 완전함을 사유할 수 있다라는 것은 여기서 더 나아갑니다. 여기서 본유관념으로까지 이어집니다. 본유관념. 자, 이 본유관념이라는 것은 결국 신도 포함을 시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데카르트가 말씀드렸다시피 데카르트는 수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네, 플라톤, 피타고라스와 마찬가지로 이 수 중에서도 산술과 기하학이죠. 그때 당시 이제 이 기하학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었던 사람인데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본유관념 속에 포함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런 본유관념이라는 것을 누가 넣어줬냐라는 거예요. 데카르트는. 결국 신이라는 완전한 존재가 있고 그것이 자연과 우리 인간 모든 것들에 대한 하나의 완전함을 형성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본유관념으로서 지닐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무신론자들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러한 것이 데카르트가 합리론자이지만 여전히 비판받을 수밖에 없는 중세의 그 옷을 벗어던지지 못했다라는 부분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한번 여기서 다시 한번 반격을 해봅시다. 예, 다시 한번 반격을 해보겠습니다. 해봅시다는 청유형이잖아요. 그죠? 청유형이 아니라 주장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자, 이렇게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뭐 제가 뭐 이렇다 이런 게 아니라 완전성이라는 것이 실제로 존재해야지만 이게 있어야만 이러한 존재가 존재해야지만 완전함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사유할 수 있고 이러한 개념 같은 것들이 파악이 가능하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어느 정도 논리적으로 합당해 보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이러한 것들이 어느 정도 합당해 보이지만 이것이 바로 신이라는 존재가 실존한다라는 것을 증명한다라고 보기에는 약간 한계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데카르트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산이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골짜기가 있죠. 우리 산이 있으면 골짜기가 있다라고 데카르트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산이라는 것을 이제 떠올렸어요. 우리가 머릿속에 산을 떠올림. 그러면 골짜기 없이는 산을 생각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완전성이자 신이라는 존재가 없이는 우리가 이러한 완전함이라는 것이 사유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식으로 바라봤던 거예요. 근데 또 데카르트는 상당히 영리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러한 자신의 견해가 거의 뭐라 그래야 돼? 빗발치는 총알바지가 될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덧붙이냐면 형차례 이것은 물론 나의 사유가 존재의 필연성, 존재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존재라고 안 했으니까. 예, 여기서 제가 잘못 쓰면 안 되죠. 나의 사유가 사물이 존재한다는 필연성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을 표현을 합니다. 이건 일종의 자기가 말해놓고 들어올 반격에 대해서 이제 다시 재반격하기 위해서 스스로 이렇게 도식을 깔아놓는 거예요. 스스로 전제를. 자, 무슨 말인지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완전한 존재라는 것, 완전성이라는 것이 실제로 가지고 있고 그것을 갖고 있는 신이라는 절대자가 존재해야만 결국 그것이 완전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러한 개념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것에서 다시 완전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신 존재가 증명된다라는 일종의 중세적 사고방식을 여전히 갖고 있었다. 그러나 데카르트는 이렇게 얘기를 한다.
산이라는 것이 존재했을 때 산이라는 것을 떠올림으로써 우리는 골짜기도 떠올린다. 즉 골짜기 없이는 산이 없다라는 것은 아니 잠깐만 다시 설명할게요. 꼬였네. 산을 떠올리면 반드시 골짜기에 대한 개념도 같이 떠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아니 그렇지 않은데라고 얘기하실 수가 있겠죠, 분명. 그러니까 한마디로 골짜기 없는 산을 상상해 볼 수가 없다라는 거죠. 예,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겠네요. 지금 막 말이 막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합니다. 예, 골짜기가 없는 산을 상상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골짜기와 산의 관념을 마치 동시다발적으로 가져가듯이 신에 대한 관념과 완전성의 관념, 이 완전성의 관념이 완전함이라는 것을 사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따로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비판이 들어올 거라는 것을 아니까 이거에 대한 반격이자 일종의 미사일 터렛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오버로드가 이제 스타크래프트로 예를 들면 오버로드가 드랍될 것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자신의 사상에 있어서. 그래서 이제 반격기로서 이제 미사일 터렛을 설치한 게 뭐냐면은 근데 나는 나의 사유가 사물이 존재한다라는 이러한 필연성을 부여한다라고 보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내가 사유를 해. 그래서 그것에 관념을 떠올릴 수 있다라고 칩시다. 이것에 관념을 떠올릴 수 있다라는 것이 사물이 실제로 그 관념이 있다라는 것이 그 사물이 실제로 존재한다라는 필연성의 증거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내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등에 팔이 여러 개 달린 닥터 옥토퍼스 같은 인간을 생각한다고 해서 그러한 관념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실제로 사물이 그렇게 존재한다라는 것을 일종의 필연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공격이 들어올 거라는 걸 나는 이미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를 왜 했냐 그러면 아니 그거 뭐 알면서 이거 얘기 왜 한 거야 라고 하면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한 것은 이러한 도식과는 별개라고 얘기를 해요. 데카르트가. 예. 왜냐면은 이러한 것들은 물체와 관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예. 물체와 관련되어 있다. 이 부분도 상당히 논란이 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전형적인 창조주의 입장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예. 무엇인가 있으려면 그것을 만든 사람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뿌리 박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시계라는 게 있으면 이 시계공 도식 아시죠? 시계공. 이거를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윌리엄 페일리라는 실학자를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윌리엄 페일리 써드릴게요. 윌리엄 페일리가 시계와 시계공이라는 이러한 도식을 얘기했어요. 신학자인데 시계라는 것, 너무나 완전한 시계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봤을 때는 그것을 만든 시계공이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생각할 수밖에 없다. 자, 이런 도식이 여전히 여기 또 그대로 적용되어 있는 거예요. 예, 물론 페일리는 중세 사람까지는 아니고 어떻게 봐야 되지? 중세라고 봐야 되나? 중세는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예, 어쨌든 신학자였다는 건 맞아요. 예, 그래서 신의 존재에 대해서 확신을 가졌던 사람이겠죠. 근데 이 도식이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시계가 있다라는 것이 시계공이 있다라는 것을 증명한다라고 봤을 때 이것은 어느 정도 그냥 얼핏 들으면은 예, 아 그래? 좀 그럴 수 있겠나라고 하고 이해할 수 있지만 자, 신이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완전함을 사유할 수 있다라는 것은 이건 좀 모순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쵸? 예, 이거는 모순될 수 있다라는 것을 예, 완전히 이제 조금이라도 예, 이것을 좀 비판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왜 그러냐? 시계는 불완전할 수밖에 없어요. 예,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아니, 완전한 시계를 만들었다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예, 처음에는 제가 말씀드렸죠. 아,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완전성의 신의 개념과 완전함을 도출하는 것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라고 방금 말씀드렸죠. 그 이유를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시계라는 것이 완전할 수 있다라는 것. 자, 그러면 시계라는 것이 어떻게 완전할 수가 있습니까? 시계공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 어떻게 완전할 수가 있어요? 이 부분 지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 시계공이 너무나 완벽한 장인이에요. 그래서 진짜 완벽한 시계를 만들었다고 칩시다. 이게 가능하다라고 보시나요?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쵸? 예. 무엇인가에 의해서
여기서 무엇인가는 시계공과 똑같은 겁니다. 동치되는 거예요. 무엇인가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운명, 만들어지는 것, 무엇인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어떻게 완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예, 불완전하지 당연히. 그렇죠? 똑같아요. 신이 완전성을 가지고 완전함을 사유할 수 있게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사유의 불완전함을 가지게 해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데카르트의 이러한 성찰에 나와 있는 본질적인 어떠한 한계점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나타나고 중세적인 부분이 나타나는데, 정말 기묘한 부분이 여기서 이러한 신이 완전성의 신이 완전함을 주지 못했다라는 것을 다시 증명한다고 해야 되나? 다시 이것을 변론하는 부분을 또 실어 놓습니다. 아, 정말 치밀한 사람이죠. 그죠? 신의 이러한 페일리가 얘기했던 시계공에 대한 이러한 도식이 이러한 식으로 적용될 수 있는데 이러한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무엇인가에 의해 만들어지는 입장은 완전할 수 없다. 근데 신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우리 인간은 불완전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오류를 범할 수 없다라는 식으로 도식을 끌어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는 거죠? 예, 이렇게 해서 증명하는 반론 내용도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대단하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중세를 그냥 뭐 말도 안 되는 뭐 신학자들이요 앉아가지고 무슨 저기 탑골공원에서 뭐 담배 피면서 얘기하는 그런 나이 많이 드신 그런 할아버지들께서 인생 한탄하는 무슨 그러한 내용이라고 생각하면은 정말 안 돼요. 중세를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고 뭐 암흑의 시대, 말 같지 않은 소리 짓거렸던 시대라고 생각하면은 여러분들은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철학 공부하실 자격이 없어요. 예, 중세를 무시하면은 철학을 하지 마세요. 예,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유신론자도 아니고 무신론자도 아니에요. 예, 근데 이 부분은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중세를 무시할 거면 철학을 하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방금 말씀드렸죠. 어떤 식으로 변론을 했냐, 그게 또 중요한 부분이죠. 그죠? 자, 완전함이라는 것, 신, 이것이 우리의 불완전함을 만들고, 그리고 이러한 불완전함은 불완전한 사유에 가져오고 이것이 오류를 범하게 된다. 자, 이 오류가 바로 왜 오류가 범하게 되냐면은 바로 이것을 지각의 혼동과도 연관을 짓는 겁니다. 우리 지각과 이러한 것의 혼동과도 연관을 짓고, 자, 그리고 더 대단한 얘기가 또 이제 성찰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데 오성과 상상력을 구분합니다. 이 부분은 진짜 너무 제가 좋아하는 부분이라서 체크를 해놨는데 또 잘못 설명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책 그 부분을 피고. 자, 어느 부분이냐면은 자, 잠시만요. 이 부분은 진짜 내가 너무 중요해가지고. 상상력하고 오성. 자, 어디 갔어? 나 여기 있다. 자, 진짜 중요한 부분입니다. 죄송합니다. 좀 오래 걸렸어요. 제가 이렇게 말을 멈추고 한 15초 이상 쉰다는 것은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어쨌든. 자, 상상력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삼각형을 우리가 상상해 보자고 해요. 삼각형을 상상해 볼 때 우리는 그것이 세 변으로 둘러싸인 도형이라는 것을 일단 우리는 이해하죠. 자, 이 부분 중요합니다. 이해하는 거예요. 뭘 이해하죠? 세 변으로 둘러싸인 도형. 둘러싸인 도형이라는 것을 이해하셨죠? 여러분들도 당연히 이해하고 계시죠? 그죠? 근데 동시에 우리는 이것을 정신으로서 직관해요. 직관한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실제로 본다라는 건데, 여기서 본다라는 게 그냥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정신으로서 직관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삼각형 떠올려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 삼각형이 이 세 변으로 이루어져 있는 도형이라는 것을 이해하죠. 그죠? 이해하는 동시에 어떻게 되죠? 우리 정신에 직관되죠. 직관돼서 그림으로서 나타나죠. 정신으로서. 이게 바로 상상력입니다. 데카르트가 얘기하는. 자, 그러면 순수 오성은 뭐냐? 자, 이 부분 진짜 저는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자, 이래서 데카르트 하는구나 했어요. 오성은 천각형을 상상해 보라고 해요. 천각형. 데카르트가 천각형이라는 것 여러분 떠올려 보세요. 천각형. 자, 천각형 머리에 떠오르세요? 안 떠오르죠? 1000개의 변을 가지고 있는
도형이라는 거는 이해하시죠? 자, 이게 중요해요. 이해는 되죠. 이해 가능. 근데 이것을 정신으로 지각하실 수 있어요? 지각하실 수 있는 분 없을 거예요. 이거 지각한다는 거, 이거 지각한다고 얘기하면 구라죠. 솔직히 막말로 구라잖아요. 그죠? 이거 어떻게 지각해요?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상상력하고. 데카르트가 실제로 성찰 6번 6번째 성찰에서 얘기를 합니다. 6권이라고 해야 되나 6번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6번째 여기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상상력과 오성이라는 것을. 자, 너무나 신박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물체나 어떤 사물에 대해서 생각할 때는 무언가를 상상하는 습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물체라든가 어떤 사물을 생각할 때는 상상하는 이게 습관이 돼 있어요. 습관. 그래서 이해와 동시에 이것이 직관되기 마련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이것은 청각형 같은 경우에는 지각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런 이해만 가능한 것은 그냥 오성으로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성작용이라는 것은 그럼 데카르트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개념이라는 거예요. 개념은 상상력과 다르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이해가 되시죠? 자, 물론 우리는 오각형은 상상할 수 있죠. 그러면 이해할 수 있죠. 직관할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또 이렇게 신박하게 설명을 해요. 우리가 이러한 오각형을 예를 들어서 그렸을 때 이 오각형을 이해하고 상상할 때 있어서 마음에 어떤 특수한 긴장이 일어난다라고 표현합니다. 신박하다. 긴장이 뭘까?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삼각형을 생각해 보세요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삼각형 세 변이 그려져 있고 뭐 이런 과정까지도 너무 숨가쁘게 진짜 찰나의 순간으로 지나가 버리죠. 그 과정을 스킵하진 않잖아요. 이거 스킵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예, 삼각형을 생각해 보세요 했을 때 우리가 삼각형이 세 변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을 스킵할 수가 없어요. 왜 스킵할 수가 없냐면은 이 전제를 이미 가지고 있지 않는 이상은 이거를 상상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스킵한다고 보시면 안 돼요. 건너뛰는 게 아니라 세 변을 가지고 있는 도형이라는 것을 이미 이해하고 나서 이 이해 과정이 0.0000001초도 안 걸릴 뿐이에요. 이 말이 이해되시죠? 여기서 바로 직관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삼각형은 이런 식으로 돼 있을 거라고. 근데 우리가 이런 식으로 상상할 때, 지금 방금 상상하셨을 때 마음에 특수한 긴장이 일어났다라고 데카르트는 표현해요. 그 말은 한마디로 삼각형을 머릿속에 그려볼 때 나타나는 신체의 변화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성찰해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긴장이 바로 오성과 상상력의 차이를 보여주는 그 증거다라고 아주 신박하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것이 바로 상상의 힘이고 이해의 힘과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이해는 하지만 이것을 완전하게 상상으로 하려면 직관이 돼야 된다는 거죠. 직관이 되려면 정신으로서 직관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이 아주 신박한 부분입니다. 네, 이런 부분은 진짜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자, 그리고 영상의 길이를 딱 봤을 때 이제 또 끊길 것 같으니까 이제 2부에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이제 데카르트가 얘기했던 또 다른 부분이 있어요. 예, 본유관념의 측면에서 이제 자신이 어떤 물체가 실존한다라는 부분도 얘기했었는데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